네, 6개의 방 중에서 하나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I와 me이라는 말을 제가 쓰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측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서로 좀 균형을 이루면서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은 언제,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어디서입니다. 언제와 어디서를 제가 같이 다루는 이유는 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다루는 것이고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다루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른바 세계라고 하죠.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어떤 특정한 조건 위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 존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어떤 것, 이걸 우리가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서로 다르죠, 사실은. 똑같은 지구다, 똑같은 20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인문적으로 멋있게, 근사하게 살려면 좋든 싫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만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제가 이제 특정한 좌표를 그려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일 거고 이것이 아마 공간이라고 하는 좌표가 될 겁니다. 시간을 보통 우리가 세라고 표현하죠. 공간을 우리가 개라고 표현해요. 이걸 합쳐서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너무 잔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아마 그 뉴스의 주인공으로 나온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았겠죠, 자신의 세계가.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의 세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행복한 세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것은 이미 약간, 글쎄요, 살아있는 인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고민하고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고 잠들기 전에 뒤척뒤척 하면서 여러 가지 없는 고민들을 또 만들어내고 없는 불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이상은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어떤 상태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맥락적으로 좀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특정한 세계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요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살고 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요만큼의 시간만 볼 수 있는, 또 공간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만, 다른 나라에서도 뭐 다 밥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세계가 굉장히 좁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도 많이 저지르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예의 없는 일들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뭐 최근에는 어떤 뭐 글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친구가 뭐 지방에는 뭐 의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막 이런 걸 뭐 글을 제가 한번 읽고 조금 헛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은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좀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도 공부하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인류학 같은 것도 공부하고 또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또 보려고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주 과거부터 또 미래까지 또 공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가 다르거나 지역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뭐 직업이 다르거나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거나 그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기 세계 안으로 담아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인문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정 좌표상의 나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좌표를 한번 그려봤을 때 나의 세계는 어느 정도일까,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사회에서는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치해 있는 어떤 맥락 속에서 그걸 파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심히 살아라, 이건 텍스트죠. 근데 그 열심히 살아라는 말이 대체로 다 유의미하지만, 유익하지만 어떤 공간에 가면, 예를 들자면 뭐 감옥에 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사람한테 가서 나가서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뭔가 그 맥락상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언제하고 어디서를 하나로 좀 묶었습니다. 현대 스포츠에서도 사실 힘이 좋고 빠르고 뭐 슛이 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리바운드 같은 거 받을 때 어깨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치를 아주 동물적으로 선정하는 선수들이 있죠. 축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어떤 그런 스포츠에서 위치 선정, 맥락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강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장사에서도 사실은 중국의 거상들이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목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목이라는 말은 되게 예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몸에도 보면 하나와 하나가 이어지는 부분을 보통 목이라고 합니다. 손목, 발목, 뭐 그런 목, 그러니까 이 길목이라는 말도 쓰죠. 공간에서는. 그런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위치 선정, 맥락적으로 그 주변에 뭐가 있고 그것들과 어떻게 어울리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목이라는 말이 제가 되게 예쁘다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말 한 김에 사실 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주로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어에 되게 좀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이지만 왜 이런 말을 쓸까?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쓰면 안 되는 건가? 또 이 말이 주는 어떤 음악적 느낌도 있고 또 그 단어마다 갖고 있는 역사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조금 더 예민하고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장담을 드립니다. 언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밑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또 중세, 근대, 현대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언제, 이 세하고 관계가 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020년에 그 이전의 어떤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디라고 하는 공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우선 인간한테는 이제 크게 세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세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농업사회, 그 다음에 수만 년 전이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 최근에 우리는 정보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농업사회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생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하나가 되고 같이 뭔가를 하던 시대였죠. 이 시기에는 체력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육체적인 힘. 왜냐하면 자연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니까요. 힘이 세고 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대자연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육체적 힘이 필요했죠. 돌을 깎아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또 동물을 잡아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런 시기를 우리는 아주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수백 년 전에 우리는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죠. 한 이쯤 되겠죠. 그죠? 산업사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자연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똑 떼어내서 스스로를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대신에 인간은 기계랑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는 분리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제 되게 무시하기 시작하고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산을 깎아내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연을 이제 다루면서 대신에 기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기계를 발명하고 기계를 다루고요. 이때는 이제 인간의 어떤 체력보다는 사실은 생각하는 힘, 계산하는 힘, 계획하는 힘, 이른바 지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힘센 사람들보다는 이제 뭐 사실 옛날에는 그냥 신분에 따라서 왕족이냐 귀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신분이 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사회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인정을 받았죠. 인기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는 단순히 이제 힘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인정받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성적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런 산업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정보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이 사라지죠. 인간은 자연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기계랑 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소외가 되고 오히려 기계와 기계가 관계를 맺어서 뭔가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은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알아서 빅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알고리즘 속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나타나고 나하고 상관없이 내 주변의 세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중심을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에 강조되고 있는 힘은 느끼는 힘입니다. 공감 같은 거죠. 소통하고 또 조율하고 주변의 사람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디론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사실은 체력과 또 합리적인 힘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감응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시대마다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힘의 종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체력이 없어도 되느냐, 지력이 없어도 되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체력도 필요하죠. 네, 또 지력도 필요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전에는 조금 과소평가됐던 어떤 감응력, 이 세계를 혹은 사람을 조율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소통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세, 근대, 현대 같은 경우에 중세는 인간과 자연이 사실은 합해져 있는 시대였죠. 하나였단 말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였고 그 자연 속에서 뭐 열매도 따먹고 농사도 짓고 땅과 더불어 살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근대는 모든 걸 다 쪼개놓은 시대죠. 정치적으로도 삼권 분립,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입법 이렇게 이제 분권을 시켜놨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죠. 분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들이,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행정학, 경제학 뭐 다들 이게 다 분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통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성숙한 눈, 깊은 어떤 인격 이런 걸 함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 만들어내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분과학문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여기저기서 다 무대와 관객도 분리가 되죠. 예술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뭐 마당극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무대가 따로 있지 않고 또 관객들도 언제든지 함께 어우러지고 일종의 축제 같은 건데 근대 예술은 사실은 무대와 관객을 분리시켜 놓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전과는. 그리고 미술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원래 그림은 어디다가 그렸냐면 동굴에서 처음에 그렸죠. 그 다음에 시장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 가는 성당의 벽화나 천장에 그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근대 이후로는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 일종의 하얀색 갤러리에다가 그냥 속세에서 똑 떼어내서 조명을 예쁘게 비치고 뭔가 아주 다른 세계의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죠. 어쨌든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이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하기 시작한 시대를 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뜻이죠. individe잖아요. divide, 쪼개다 앞에 in을 붙여서 individual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독특한 존재 양식이 출현한 것입니다. 저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전처럼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현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인가? 현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다시 제자를 써서 도시 재생할 때 제자죠. 제2의 시대 아닌가?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고 다시 고치고 이런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도 다시 이어지는 소셜이라는 말도 유행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소셜 마케팅이라든지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어져 있는 그런 거를 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제 눈에 좀 들어와서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 시대를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혹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시대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공간이죠. 아까 이제 시간 말씀드렸는데 공간인데요. 자, 공간은 작게 이제 시작해 보면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세계라고 할 때의 개는 은하계, 태양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곳인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세계는 우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나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로 생활하는 우리 동네, 마을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잡으면 도시가 있을 것이고요. 도시보다 더 넓게 잡으면 흔히 이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국가, 국민국가, 연방국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족을 기반하고 있는 어떤 국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넓힐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더 넓히면 국가는 서로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걸 다 한자 문화권이라고 엮을 수가 있죠. 한자 문화권. 혹은 음식 같은 걸로 묶을 수도 있죠. 젓갈 문화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 듣는 학생들은 젓갈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젓갈을 되게 좋아하는데 젓갈을 우리나라 위로 가면 이제 못 먹죠. 북방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쪽으로는 베트남에 가도 그런 젓갈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문화권으로 묶을 수도 있고 또 종교로 묶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화권들까지도 다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 이제 인류가 되겠죠. 지구 전체의 어떤 인류. 그리고 지구만 있나요? 바깥으로 나가면 우주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이제 세계를 넓혀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텐데 그 역으로 해도 되고요. 역으로 우주에 또 지구에 혹은 어떤 문화권에 국가의 도시의 동네 마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에 다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하나가 다 세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진보하는가를 보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도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역사는 나 혼자만 좋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 맛있는 걸 먹다가 이걸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조금 더 진보한 거죠. 도시 전체가 그렇다면, 국가 전체가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관련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의식들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여성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도 100년 남짓
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치에 참여를 하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또 최근에 동물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들만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을 생명 전체가 함께 존중받고 또 서로 보호할 수 있는, 폭력적으로 서로를 다루지 않아야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낯설고 다르고, 또 낯설고 다르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면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등장한 또 이 디지털 시대에 새로 등장한 개가 있죠. 어디가 있죠. 바로 SNS 같은 그 디지털 세계인데요. 이 공간에서의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 또 거기에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스펙트럼이 큰 어떤 시간적 조건과 굉장히 넓은 이 공간적 조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존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혹은 공간적인 어떤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휘둘리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 중심을 잡고 정말로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주 미약할지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기일 수가 있고, 또 언제 어디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PPT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요, 우리는 대체로 세계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아주 약한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세계의 멱살을 쥐고 내 쪽으로 조금이라도 끌고 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많은 문학작품, 또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누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언제 어디서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끊고, 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방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